주식으로 망한 사람 너무 많다던데 그거는 잘못된 방법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연애 2천만 원 정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좀 희망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원하는 게 파이어족이라면, 내가 좀 간절하게 자유를 원한다면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돈도 자유로워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1억으로 파이어족 준비하기라는 주제로 약 한 40분간 대화를 나누고 20분간 또 Q&A를 진행하게 된 김은하라고 합니다. 먼저 굉장히 쟁쟁한 분들이 오신 강연에 제가 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2023년도 12월에 돈은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제 인생의 생애 첫 번째 책을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계기로 해서 싱글파이어와 인연을 맺게 됐고, 그 덕분에 오늘 이런 자리에서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아주 간략하게 짧게 소개를 하면요. 저는 2001년도 겨울에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2021년도 8월에 이제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2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고 중간에 잠깐 대학원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평범한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또 그 사이에 당연히 결혼도 하고 또 두 아들을 낳아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워킹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인생을 살았었고, 2021년도 8월부터 이제 현재까지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현재 투자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 또한 그런 투자자로서 살고 있고, 두 번째 책을 또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로서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또 이렇게 강사로, 그리고 제가 네이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 안에서는 멘토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건 바로 자유인으로서의 삶인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도 이제 파이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그런 목표가 있으셨기 때문에 오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많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싱글파이어 머니쇼에 전문가분들이 워낙 많이 오셔가지고 뭐 좋은 상품이라던가 투자 방법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자유인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부분에 좀 더 포커싱을 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뒷부분에는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면 좋을지 샘플을 좀 제시를 했는데요. 거기 안에 이제 좀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종목명, ETF명을 기재를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절대 여러분들께 투자를 하시라라는 추천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예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 비중도 제가 넣어놨는데 그것도 예시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어떤 상품을 결정하시고 비중을 정하시는 거지 반드시 이렇게 하셔라라는 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계산은 저는 챗 GPT를 활용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여러분도 쉽게 해보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오늘 발표 드리는 내용을 들어보시고 집에 가서 챗 GPT와 함께 다양한 질문을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되면 수익률이 몇 프로가 되면 얼마가 돼? 뭐 10년 뒤엔 얼마가 돼? 이렇게 질문을 하면 챗 GPT가 다 계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에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좀 편하게 시작해 보셨으면 해서 저는 챗 GPT를 활용해서 계산을 했고, 물론 제가 살짝씩 검증은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1억으로 파이어족 준비하기인데, 그러면 나 지금 1억 있는데 나 파이어족 준비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투자 가능한 자산이 1억이라고 제가 여기에 기준을 좀 적어놨어요. 우리가 전 재산 순 자산이 1억인데 1억을 전부 다 투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01년도에 98년도에 대학을 들어가서 2001년도 겨울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갔던 회사는요, 이제 계약직 직원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시는 그런 인력을 이제 계약을 해서 어딘가에 소싱 이제 제공을 해주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월급을 받았던 게 2002년도 1월 달에 2001년도 12월에 일한 돈을 받았어요. 회사 이름이 나와 있지 않죠. 12월 용역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받았던 돈이 세금을 떼고 아마도 이제 115만 원 정도를 받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제 입장에서는 나름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었어요. 저는 고향이 전주였고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고시원부터 자취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또 남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싫었던 거는 이 계약직으로서의 불안정한 생활이었습니다.
이게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나는 다른 어떤 또 다른 계약을 맺어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회사로 또 이직을 준비해야 하는구나.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제가 이 계약직과 정규직의 어떤 차이도 잘 모르고 일단 무조건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취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계약직으로서의 어떤 삶의 고단함 이런 걸 좀 이제 느끼고 나서는 나는 정규직이 돼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꿈이 저는 대기업에 입사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저희 아빠가 한 번도 월급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좀 막노동을 하시던 분이어가지고 저희 엄마가 항상 저한테 운아야 너는 나중에 월급쟁이를 만나라. 이왕이면 공무원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뭐 제가 월급쟁이 공무원을 만나는 거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으니까 나라도 월급쟁이가 돼야겠다. 나라도 좀 안정적인 대기업에 들어가서 좀 멋진 커리어 우먼이 돼야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첫 시작을 저렇게 계약직으로 하고 나니까 굉장히 현타가 좀 크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일단 정규직이 돼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내가 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나름 고생해서 석사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또 재취업을 했는데 대기업은 아니었어요. 근데 정규직은 됐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목표를 달성을 했고 그 이후에 2번의 이직을 했어요. 또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해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대기업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1년도 8월까지 근무를 했던 그 회사는 지금은 신한라이프로 알려진 제가 입사했을 때 당시에는 ING 생명이었고 중간에 오렌지라이프가 됐다가 지금은 신한라이프가 된 그 회사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14년가량을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퇴사하기 직전 연도에 원천징수 영수증인데요. 네, 저 115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퇴사할 때는 나름 뭐 당연히 상여를 포함해서지만 그래도 억대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죠. 근데 제가 목표를 달성한 거잖아요,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제가 느낀 거는 어느 회사나 다 똑같구나. 힘든 건 다 똑같구나 라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저게 책인데요. 제가 읽은 책은 아니에요. 제가 읽은 책은 그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인데 그 변신이라는 책에서 모티브를 따서 책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벌레가 되어도 출근은 해야 해 라는 제목의 책인데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은 우리나라 90년대 장마철에 사람들이 출근하는 사진이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저보다 한 2-3살 많은 분은 저거를 경험하셨더라고요. 얼마 전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직장인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출근을 해야 되는 게 굉장한 미션인 것 같아요. 내가 죽도록 아파도 일단 회사는 가야 되고 저 회사 다닐 때 선배님들이 야 아파도 회사 와서 아파야 돼. 너 쓰러지더라도 회사에서 쓰러져야 산재처리라도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안에서 어떤 직장인으로서의 삶, 그 가장 첫 번째 미션, 출근, 이게 너무 고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변신이라는 책을 보시면 그 책 안에 주인공이 어느 날 이제 가족을 다 먹여 살리는 가장인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자기가 벌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벌레로 변신을 했는데 그 와중에도 나는 빨리 출근을 해야 되는데 기차는 이미 갔네? 지금 몇 시지? 막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우리의 현재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게 지금 이제 설문 자료래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 회사에 다니시나요? 대기업, 외국계 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어디엔가 해당이 되실 텐데요. 그냥 다 우울하다는 거예요. 모든 직장인은 다 우울하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대기업에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연봉도 높아지고 복지도 좋아지고 뭔가 좀 삶의 여유가 생기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요, 출근은 똑같이 고되더라고요. 뭐 나아진 게 있다면 그래도 돈이 좀 더 많이 들어오니까 뭐 그런 장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장 생활이 행복하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은 저는 제가 막내고 혹은 대리고 과장이라서 힘든 줄 알았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자료입니다, 여러분. 설문조사 잡코리아에서 설문한 건데 여러분 보시면 사원도 우울하고요.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급 다 우울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우울한 게 아니에요. 내 옆에 계신 팀장님도 우울하고요. 그 위에 계신 부장님도 우울합니다. 제가 회사를 나오기 직전에 많이 느꼈던 게 최근에는 이제 마음의 병을 앓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옛날에도 많았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직장 내에서 공황장애 증상으로 좀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점점 더 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직장인으로서의 삶은 어차피 힘들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저는 이제 가난한 노예로 출발했는데 대기업에 들어가면서 나름 그래도 약간의 어떤 벌이나 이런 형편은 좋아졌으니까 약간 부자 노예가 된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 보니까 차라리 가난한 자유인이 낫지 않을까? 나 너무 그만두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직장 생활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 월급이나 복지보다도 왜 자유를 갈망하게 만들까? 라는 걸 생각해 봤더니 이런 요인들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쵸. 네. 저는 진짜 인사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승진도 제때 못했어요. 저한테 이제 승진할 때마다 그 평가를 할 때마다 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일만 잘해서는 안 된다였어요. 근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럼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나는 이 회사에 일하러 왔는데 막 이런 화가 좀 나고 사내 인간관계를 제가 진짜 잘 못했어요.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잘 어울려야 되고 회식도 잘 가야 되고 뭐 워크숍 이런 데서 또 뭔가 좀 보여줘야 되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진짜 못했거든요. 저는 MBTI가 정말 극I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괴로웠고 또 윗사람이 자기가 할 일을 저한테 던지는 것도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출퇴근 피로감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특히 뭐 경기도에서 서울 오가시는 분들 또 서울도 마찬가지잖아요. 1시간 이상씩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그리고 집에 가면 뭘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뭐 하기 싫고 근데 애기랑 놀아줘야 되고 막 이런 삶이 너무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주도권이 나에게 없는 삶이 너무너무 좀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가난한 사람으로 사는 게 낫겠어라는 생각을 할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게 2013년도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했냐? 아니, 엄청 많이 했죠. 부동산에도 손을 대보고 펀드도 해보고 ELS 해보고 뭐 알려진 것들은 다 조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망했어요. 제 돈은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책을 보면 제 망한 이야기들이 막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013년도에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잘 됐냐? 아니요, 망했습니다. 네, 한 3년 망했어요. 국내 주식을 이제 그때는 해외 주식을 아예 몰랐던 시절이어가지고 국장을 했는데 저에게 가장 큰 상실감을 준 카카오. 그리고 뭐 여러분 아시는 회사에 저 진짜 많이 투자했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을 말아먹다가 중국 주식이 잠깐 붐을 탔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중국 주식으로 해외 투자에 발을 들여놨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외 주식의 맛을 느꼈죠. 중국 주식은 국장보다는 많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좀 무서운 게 어쨌든 정치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랑 다르고 회사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거래 단위도 우리나라랑 좀 달랐어요. 좀 큰 돈으로 거래를 해야 돼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고민이 되던 찰나에 미국 주식을 알게 돼서 2015년 말 16년 그 정도부터 제가 미국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국장에서 하던 주식 투자하던 버릇을 못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좀 오르면 팔고 다시 사고 뭐 이런 걸 반복을 했는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코로나19 터지기 직전에 이제 테슬라를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테슬라의 이제 과거 차트인데 이럴 때 샀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때는 몰랐죠. 네, 테슬라라는 회사 자체를 잘 몰랐어요. 한참 인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 그때 알게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뭐 전혀 모르는 얘기 안 할 거거든요. 저도 정말 똑같은 평범한 투자자라서. 그래서 사람들이 야 지금 테슬라가 난리야 이럴 때 그때 저도 샀습니다. 그 시절이 바로 여기 올라가는 여기 부근이었어요. 이때 좀 참고 이렇게 빠졌을 때 샀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이제 그런 운이 없죠. 여러분도 없으시죠? 저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열심히 그 투자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쭉 빠지잖아요. 네, 다행스럽게 약간의 여유 자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씩 추가로 매수를 했고 다시 오를 때도 또 열심히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결국은
이렇게 됐죠. 그쵸?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까 그 부분이 여기예요. 이 네모 박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굉장히 울렁울렁하고 굉장히 크게 변동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롤러코스터 아니다. 이거는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그냥 방지턱, 우리가 운전할 때 만나는 방지턱, 이렇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요때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저는 순자산을 10억을 만들었어요. 요게 이제 계좌 하나인데 뭐 다른 계좌도 있었지만 캡처를 해놓은 게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 코로나19 당시에 열심히 투자를 해서 테슬라를 모았고, 그게 이제 몇 달 사이에 약간 크게 불어났죠. 그리고 이 이후에는 좀 더 불어서 6억이 넘어갔고요. 그래서 다른 자산이랑 합치면서 제가 순자산 10억이 됐어요. 10억이 되고 나서 바로 퇴사를 한 건 아니었고 약간의 텀을 두고 퇴사를 했는데, 그때 저의 이제 걱정은 왜 안 했냐. 그렇게 퇴사가 간절했는데 왜 안 했냐. 뭘 하고 살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내가 여태까지 20년 가까이 나는 굉장히 바쁘게 뭔가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면 나는 이 시간을 어떻게 쓰지?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고, 되게 사소한 것까지 마음에 걸렸던 게, 직장에서는 건강검진을 해주잖아요. 나 이제 회사 그만두면 건강검진 어디서 받지? 뭐 이런 것까지 정말 이제 걱정을 하면서 퇴사의 시점을 조금 조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런 일을 하고 싶고 내가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에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8월에 그만두게 됐죠. 여러분들 중에 나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1억이 있고 나는 너무너무 직장 생활이 싫다. 이 회사만 싫은 게 아니고 다른 회사도 다 싫고 그냥 다 뭐 마음에 안 든다. 나 그냥 혼자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당장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상품인데요. 요즘은 이 커버드 콜이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에 별 관심이 없다가 이제 저도 궁금하니까 제가 또 해봐야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있어서 작년부터 투자를 시작을 해서 이렇게 돈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고 이게 투자 금액입니다. 1억이 안 되거든요. 근데 매달 한 70만 원대 정도의, 시장이 좋을 때는 80만 원대도 들어오고 조금 또 안 좋을 때는 70만 원이 살짝 안 되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월 분배금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이 당장 나는 1억 있으니까 이거 1억으로 이런 거 할래? 라고 하시면 얼마를 받을 수 있냐? 저는 이제 1억이 안 됐었으니까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1억으로 내가 이런 걸 투자해서 분배금을 한 75만 원, 74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 연애에 얼마나 받을 수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알려줬어요. 매달 평균적으로 116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 1년에 이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돈으로 살 수 있으면 당장이라도 파이어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쓰지? 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한번 정해봤어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소비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파이어를 선택하면 대신에 포기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좀 계산해 보시고 맞춰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한 달에 특별비 이렇게 놔두고 뭐 결혼기념일이라던가 부모님 생신 이런 거 챙길 돈은 놔두고 나는 100만 원 이하로 살 수 있어 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돈에 나 자신을 맞추는 삶이 되겠죠. 좀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아야 이 삶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집을 가져서 재산세가 많이 나온다거나, 너무 뭐 큰 차를 몰고 다니면서 뭐 기름값을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낸다거나 이러면 어렵겠죠. 그래서 내가 돈에 나 자신을 맞출 수 있고 이렇게 좀 자린고비로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강연을 준비하려고 검색을, 블로그 검색 같은 걸 많이 해봤어요. 1억으로 파이어족 준비하기 이런 검색을 해봤더니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검소해야 된다, 절약해야 된다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파이어족 그런 삶인가요? 아니지 않나요? 보통 파이어족을 꿈꿀 때는 이렇게 나 좀 느긋하고 여유롭게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고 언제든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고 싶다. 이 많아진 시간을 내가 마음껏 즐기고 싶다. 이런 삶을 원하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그런 삶을 꿈을 꾸고 계획은 그렇게 세우실까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파이어족은 실제로 이거고 여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게 2021년 기준이긴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그러니까 노인층이죠. 노인층의 취업률이요. OECD 평균의 2.3배예요. 노인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일할까요? 생계비 마련이 거의 78%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나는 좀 어느 정도 여유가 돼서 파이어를 하겠어 라고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 65세에 다시 이력서를 써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삶은 또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단계별로 나눠서 계획을 세워보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마리 토끼를 잡자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65세에 다시 이력서를 쓰지 않기 위해서 노후를 먼저 준비해야 되고, 왜냐하면 노후는 그래도 시간이 더 길게 남았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파이어를 위한 준비. 그리고 이왕이면 조금 경제적인 자유도 누리면 좋으니까 경제적 자유를 위한 준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우리가 투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정확하게 내가 현재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나 모을 수 있고 내가 바라는 삶은 뭔지를 먼저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돼요. 이 그림이 딱 옛날에 저 같더라고요. 네. 출근하면 항상 이렇게 엎드려서 오늘 나는 뭘 해야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저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0단계에서 현재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냥 예시로 이 친구는 35살에 싱글이고 현재 직장인이다라고 설정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에 맞게 계획을 세워보시면 되시고요. 우리가 자산이 투자 가능한 자산이 1억이니까 1억이고 약간은 더 있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300만 원인데 월에 150만 원 정도 저축할 수 있네. 그리고 우리는 부동산하고 세금 얘기는 좀 빼고 진행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해지니까요.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 이 친구가 바라는 어떤 파이어 그리고 경제적 자유는 일단은 나는 150만 원씩 쓰니까 한 달에 당장은 연에 1,800만 원 정도의 자본소득이 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노후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유롭게 나는 파이어족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해봤는데요. 노후를 생각하실 때 많은 분들이 지금보다 덜 쓰겠지라고 계획하세요.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물가도 오르지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지금보다 내가 돈을 덜 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도 많이 가야 되고요. 내 자녀가 자녀를 낳을 수도 있는 거고 시간이 많아진 것만큼 시간을 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희 시부모님을 보면 한시도 집에 가만히 계시질 않으세요. 그래서 노후를 지금보다 오히려 저는 더 넉넉하게 계획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 1억 쓰고 싶다. 이게 연에 1억까지 나는 안 써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월에 1,000만 원씩만 써도 1억이 넘어가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그 재테크하시는 분들이 나는 월 1,000 벌고 싶다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연에 1억 정도는 그렇게 큰 목표는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되면 좋겠죠. 네, 어떻게 이거를 이룰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쭉 따라가 보실게요. 첫 번째는 노후를 준비할 건데 우리가 1억으로 투자를 할 건데 그중에 1,000만 원만 좀 따로 뺐습니다. 전 되게 단순해요. 복잡하고 이런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1,000만 원을 반절로 나눴습니다. 절반은 이렇게 지수형 ETF에 투자하고 절반은 성장 주식에 좀 투자를 한다고 가정했어요. 그래서 500만 원,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얘네는 연평균 수익률이 10% 정도 난다고 가정했어요. 보통 S&P는 한 연평균 수익률을 8% 많이 가정하시고요. 나스닥은 그거보다 좀 높게 잡거든요. 근데 뭐 좀 많이 나면 좋으니까 저는 10%를 가정했는데 여러분은 집에 가서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좀 낮추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주 요즘 이제 AI 사이클이니까 이렇게 연평균에 한 15% 정도 난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계속 불리면 아무래도 속도가 더딜 테니까 내가 한 달에 소비를 10만 원만 좀 줄여서 아껴서 10만 원 정도만 여기에다가 추가로 적립을 한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여기다 넣어도 되는데요. 10만 원으로는 살 수 있는 성장주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지수에 넣는다고 가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투자 원금은 1,000만 원 플러스 적립으로 산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10년이 지나면 자산이 이렇게 되고 20년이 지나면 이렇게 30년이 지나면 한 2억 5천이 좀 안 되는 금액으로 불어난다고 해요. 아까 연평균 수익률을 가정해서 챗 GPT한테 계산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40년이 지나면 꽤 돈이 많아지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나이에 맞게 내가 몇 년을 이걸 유지할 수 있을지
감안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 이 친구는 35이었으니까 한 30년 뒤에 내가 요렇게 내 노후를 준비하면 되겠다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때는 목적별로 막 통장을 나누시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는 그냥 한 계좌에서 막 다 같이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노후 준비를 하는 거니까 계좌를 노후 준비용으로 따로 분류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광화문 금융런님처럼 연금저축 뭐 펀드 계좌에서 하셔도 좋고요. ISA 계좌에서 하셔도 좋고, 저는 절세 계좌가 없어서 그냥 일반 계좌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저의 노후 계좌예요. 이런 식으로 분리를 아예 시켜놓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놨는데 요거 왜 갖고 왔냐면, 이제 여기에도 그 머니쇼에도 배당에 관한 강연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배당으로 월급을 많이 받고 싶어 하시는데 연애 2천만 원 정도 내가 배당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기업은행으로 계산을 좀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저 주가로 4월 18일자 주가로, 그리고 올해 나오는 배당금 기준으로 계산을 했더니 대략 2,700만 원 정도의 투자금만 있으면 연애 2천만 원 정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좀 희망이 있지 않나요? 이미 1억은 있잖아요. 그죠? 이따 가정했으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 1억 7천만 원을 더 모아야 되니까 월에 150만 원을 계속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고 배당 수익률을 매년 받을 거니까 그걸 가정을 하면 배당을 재투자를 했을 때는 약 6년, 재투자를 안 하면 약 10년 4개월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주가를 고정시켜 놨잖아요. 주가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배당금이 오르면 좀 더 빨리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당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속 이제 이런 걸 해보시면서 생각보다 빨리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이거를 그러면 왜 수익률 가정을 안 하고 그냥 계산했냐? 이게 되게 기업은행 제가 차트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네. 근데 어렵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이게 10년 차트인데요. 우리 그때 코로나19 때 이렇게 빠지고 아직은 이제 정부점 회복을 못한 그런 이제 상태여가지고 이게 국내 주식이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지점이에요. 네. 그 외국에 이제 미국의 코카콜라나 이런 기업들은 이미 다 회복하고 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배당주를 고르실 때 잘 고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몰빵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억을 다 때려넣고 추가적으로 계속 사 모은다 한 종목에,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2019년에 배당금을 810원을 줬는데 2020년에는 줄어들었어요. 470원으로. 그럼 온리 배당금에만 내가 그러니까 의존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갑자기 손가락을 빨아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한 종목과 너무 배당금에만 의지하시면 안 된다. 좀 다양하게 나누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노후를 우리는 아까 뭐 지수형 ETF 그리고 성장주 이렇게 준비를 좀 해보는 걸 말씀드렸고, 나는 지수가 훨씬 마음 편하다. 그럼 지수의 비중을 늘리시면 되고, 저는 IT가 전공이라 성장주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럼 저는 성장주의 비중을 높게 가져가겠죠. 그리고 아까 테슬라 차트로 보여드렸듯이 시간이 우리가 한 10년, 20년, 30년까지 길게 늘어가면 지금 내가 힘든 변동성은 방지턱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는 소액이니까, 그리고 감안하면서 좀 견디면서 이렇게 내가 노후를 준비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파이어를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30년 안에 파이어를 하고 뭔가 좀 즐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노후가 와버렸어. 그럼 그건 파이어가 아니고 그냥 은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30년 안에 여러분 파이어도 해야 되고 즐겨야 됩니다. 그리고 노후가 와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다 한꺼번에 생각하면 너무 어려워요. 저는 작게 쪼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쪼개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일단 5억 정도는 불리고 현금 흐름도 좀 만들어보자. 그리고 나서 파이어를 하고, 그리고 나서 파이어를 하고는 이제 당연히 현금 흐름으로 생활을 하면서 내가 투자해 놓은 건 유지하는 거죠. 유지를 해서 언제까지? 10억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계획을 좀 쪼개봤어요. 마음에 드시나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단계를 좀 쪼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5억은 좀 너무 멀게 느껴지면 3억. 부터 하셔도 되고요. 나는 아직 1억이 없다. 그럼 1억부터 하시면 되니까 단계를 좀 작게 쪼개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이 친구는 1,000만 원을 썼잖아요. 노후를 위해서. 9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9천만 원으로 5억을 만들어야 돼요. 저는 또 되게 단순하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약간 배당도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같은 커버드 콜이 요즘은 배당보다 현금 흐름을 만들기엔 훨씬 빠르고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커버드 콜도 좀 투자를 하고, 그리고 놓칠 수 없는 성장주에 또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크게는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나누는데 9천만 원을 30%, 30%, 40%로 쪼개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예시를 슈드로 들었는데 뭐 요즘 워낙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커버드 콜 뭐 이제 제피 제큐 워낙 많이 하셔서 요걸로 예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나 뭐 엔비디아가 이제 성장주의 어떤 아이콘 같은 기업이라 넣어봤어요. 요렇게 투자를 연수익률 요렇게 만들어가면서 5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월 150만 원이 또 남아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이제 생각 없이 다 똑같이 균등하게 50, 50, 50 이렇게 하는 걸로 가정을 했어요. 8년이 지나면 5억이 넘어간다고 계산이 나옵니다. 네, 챗 GPT가 계산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슈드는 이 정도 1억 한 3천만 원 정도가 되고, 제큐는 수익률을 좀 더 높게 잡았으니까 이렇게 나오고, 테슬라 엔비디아는 더 수익률 높게 잡았으니까 이 정도 나옵니다. 배당금은 다 재투자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리고 우리가 욕심을 좀 내볼 수 있어요. 연봉이 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 아까 이직한 거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마지막에 퇴사할 때 연봉 보여드렸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승진을 좀 한다거나 뭐 아니면 뭐 어떤 일로 추가적으로 생기는 돈을 다 투자에 좀 더 집중하겠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래서 월에 한 200만 원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7년 만에도 가능합니다. 시간이 좀 당겨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50만 원 추가되는 돈을 여기다 전 더 넣었어요. 네. 뭐 여러분은 이제 여기 다 똑같이 균등해도 되고, 나는 슈드가 좋아. 그럼 여기에 더 많이 하셔도 되겠죠. 저는 일단은 요 성장주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에다가 100만 원을 넣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배당 수익률을 슈드가 3.5%, 제큐가 12%를 가정했을 때 자본소득이 1,800만 원이 조금 넘어갑니다. 7, 8년 뒤에 5억 정도가 됐을 때. 그리고 이렇게 금액이 나오고요. 1,800만 원이 돼요. 그러면 우리 아까 그 친구가 150만 원 정도 이제 한 달에 썼었으니까 충분히 생활은 가능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퇴사를 하게 되면 뭘 주나요? 퇴직금 주잖아요. 퇴사할 만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우리 이 친구는 검소한 파이어족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막 팡팡 쓸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검소한 파이어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라면 이 정도면 어쩌면 충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나는 혼자지만 이걸로는 좀 부족해라고 하면 약간 필요할 때 종종 일을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약간 그런 거잖아요. 뭐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은 계속 일을 시키는 거죠. 네, 저희 남편은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부부가 같이 파이어를 하지 않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사이가 엄청 좋으면 모르겠는데, 네, 저는 하루에 1.5끼를 먹거든요. 근데 남편이랑 같이 집에 있으면 3끼를 다 먹어야 되고 제가 차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제가 파이어를 시켜줄 수도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직장을 조금 더 다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좋은 방법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자본소득이요, 항상 매년 일정하냐? 그렇지 않아요. 수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본소득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아까 기업은행 같은 거 보셨죠? 그래서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으니까 수익률에 맞춰서 오른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6년 차 정도에 약간 2천만 원이 안 되게끔 자본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연소득 2천만 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시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월 현금 흐름을 연 2천만 원 미만으로 나오게 좀 맞춰놨어요. 원래 더 많이 있었다가 건강보험료를 매달 150만 원씩 내니까 약간 현타가 세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장주 투자로 많이 옮겨간 상태인데 이 정도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부부다 그러면 부부가 각자 이 정도 나오게끔 세팅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검소한 파이어족으로 한 5, 6년 정도 우리가 살아요. 그 동안에 나오는 분배금, 배당금은 제가 쓰는 거죠. 대신에 원금은 어때요? 투자 원금은 그대로 묵히는 거예요.
시간의 힘에 맡기는 거죠. 그러면 얘가 수익률이 복리 효과를 일으키면서 5, 6년이면 무슨 산전수전 그래도 좀 겪지 않겠어요? 공중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불어날 겁니다. 제가 미국 주식을 이제 한 거의 10년 가까이 경험을 해봤는데 매년 약간 좋은 기회가 오기도 하고 2, 3년에 한 번씩 뭐 크게 빠지는 시기도 있지만 빠지고 나면 반드시 전보다 더 오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5년 정도면 좋은 기회도 한번 왔다가 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6년 정도 우리가 이렇게 검소하게 파이어족으로 살다 보면 우리 나이, 이 친구 나이 35에서 출발했는데 50이 조금 안 되게 나이를 먹고 자산은 이렇게 불어난다고 합니다. 연평균 수익률은 아까랑 똑같이 계산했어요. 10%, 11%, 18% 정도 계산했고요. 그러면 자산이 10억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할만하지 않나요? 저는 샀다 팔았다를 이제 국장에서 많이 했었는데 미국 주식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좀 보유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기회가 오면 추가적인 현금을 조금 더 투입하고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방법을 좋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개의 종목을 팔지 않고 오래 가져가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좀 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경제적 자유를 누려야 되니까 제가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시나리오 2개를 또 챗GPT와 계산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0억이 넘어갔으니까 그 첫 해에 5천만 원을 꺼내서 쓸 거예요. 그러면 자본소득도 있고 수익에서 5천만 원도 꺼내서 쓰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매년 3%씩 물가 상승률 정도 반영해서 3% 정도 추가 인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20년간 쓸게요. 그러면 자산이 어떻게 되냐? 총 인출 금액이 13억 4천만 원인데 20년 후에 자산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엄청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때는 연평균 수익률을 그냥 다 합쳐서 10%만 계산했어요. 아까처럼 이렇게 뭐 슈드는 몇 프로, 뭐 제큐는 몇 프로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서 10%만 계산했습니다. 보수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근데 5천만 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아까 그 친구는 연애 1억씩 쓰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시나리오 2, 조금 더 쓰는 시나리오를 계산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첫 해는 5천만 원인데 둘째에는 6천만 원, 다음에는 7천만 원 이렇게 해서 1억까지 인출 금액을 늘렸어요. 그 다음에는 계속 1억으로 20년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랬더니 총 인출 금액이 18억 9천만 원이 되고 20년 후에 자산은 14억 3,900만 원이 된대요. 그래도 좀 충분하지 않나요? 네. 이렇게 살아도 될 것 같아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외여행 충분히 다녀오실 수 있고 여러분 좀 백화점에서 쇼핑도 하시고 뭔가 친구도 좀 맘 편히 만나고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뭐가 기다리고 있냐? 아까 세팅해놓은 노후 자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후 자금까지 합치면 우리 자산이 17억 정도가 되고요. 지금 몇 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나이 먹으면 국민연금 주잖아요. 여러분 지금 직장 내에서 계속 월급에서 계속 따박따박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국민연금도 우리 받을 수 있는 현금 수령액이 되니까 이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자금을 아예 따로 관리하시라고 말씀드린 거. 중간에 자꾸 꺼내 쓰시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 노후자금 놔두고 여기 돈 있으니까 매년 1억씩 10년만 내가 더 쓰자 라고 계산을 했어요. 그래도 자산이 여러분 줄어들질 않는데요. 그래서 챗 GPT가 저한테 이걸 계산해 주면서 놀라우시죠? 써도 줄지 않는 시스템이 마련이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내가 월급만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돈을 써도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충분히 써도 자산이 줄어들지 않는 어떤 자본주의의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게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첫 인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우리가 첫 번째 시나리오 가정했잖아요. 이때 마련해 놓은 자산이 이 이제 11억 4,79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10억을 딱 만들고 나서 바로 인출하기 시작하면 자산이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10억을 목표로 할 것이냐 11억을 목표로 할 것이냐 해서 그래도 우리가 조금 11억 정도 목표 가지는 게 좋겠다. 사실 1억을 모으는 게 힘들지 10억을 해놓고 11억 만드는 거는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약간의 시간만 더 주면 되는 거라서 이런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저도 또 이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강연을 들으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퇴사 날짜를 정하세요. 파이어족이 되려면 그게 먼저 필요하죠. 나는 3년 뒤에 하겠다, 5년 뒤에 하겠다. 아니면 나 아직 젊으니까 10년 안에 하겠다도 좋습니다. 아예 날짜까지 딱 못을 박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예시로 이렇게 35년 이라고 적어봤는데 이렇게 딱 박으셔서 날짜를 정하고 여러분의 자산 로드맵을 만드시는 거예요. 현재 내가 얼마나 투자가 가능하고 몇 년이나 투자할 수 있는지,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뭐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셔가지고 챗 GPT와 함께 그리고 엑셀을 활용하셔서 로드맵을 만들어 보시고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저처럼 그렇게 고민에 빠지지 않으세요. 건강검진이며 나 뭐 하며 나 이제 집에서 설거지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 안 하실 수 있습니다. 돈은 안 벌어도 되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옛날에 유명한 현명한 철학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좀 내가 원하는 나중에 많이 가지는 삶을 누리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은 좀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사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여행 많이 다니고 싶으시잖아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돈과 시간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내가 파이어족을 원한다라고 하면 내 돈과 시간을 그냥 이렇게 물건을 사고 어떤 즐기는 데 쓰면 이제 아무래도 그 시간이 더 뒤로 밀려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돈과 시간을 소비나 이런 것에 쓰는 게 아니라 조금 자산을 사는 데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저희 아들 계좌인데요. 네, 저희 아들이 제가 200만 원으로 2017년에 엔비디아를 사줬어요. 그게 한 번도 안 팔고 가지고 있고 추가로 사준 적도 없습니다. 그냥 2017년도에 한 번 사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시간의 힘으로 수익이 1억이 넘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최고점일 때 $150를 찍었을 때는 정말 더 수익률이 많이 났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충분히 돈으로 시간을 산다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연봉 5천만 원 기준으로 저희 아들은 한 2년 반 정도 번 셈이잖아요. 아직 고등학생이거든요. 첫째 고1, 둘째 중1인데 이렇게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투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빚을 내서 부동산 투자를 했다면 저는 파이어를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출을 갚아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가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게 파이어족이라면, 내가 좀 간절하게 자유를 원한다면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돈도 자유로워야 돼요. 내가 언제든 찾아서 투자할 수 있어야 되고 언제든 회수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돈이 좀 자유로워야 내가 언제든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는 거지, 돈을 어디에다 묶어놓고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 나올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저 회사 다닐 때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 왜 안 하냐고 조언을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저 나올 때 다 부럽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대출 갚아야 돼서 나는 못 나가, 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거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투자에 관한 오해 3가지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종잣돈 1억은 있어야 주식 투자한다라고들 생각하시는데, 아까 저희 아들 계좌 보셨죠? 별로 큰 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하실 수 있고요. 요즘은 소수점 투자도 있으니까 정말 커피 한 잔 값으로도 여러분 자산을 살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큰 돈이 필요 없고 생각보다 많은 지식도 필요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주식이요, 여러분 빚내서 무리하게 욕심을 막 부리지 않는 한은 망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주식으로 망한 사람 너무 많다던데, 그거는 잘못된 방법으로 투자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안전 자산을 남겨놓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안에서 투자를 하시고 정말 좋은 기업, 좋은 지수에 투자하신다면 생각보다 망하기가 더 어렵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런 걸 현실에서 이루려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이 중에서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될 게 현금이라는 안전벨트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사람들이 이걸 많이 무시하는데 요즘 같은 때 또 되게 와닿으실 것 같아요. 내가 현금이 좀 있었더라면 이런 기회를 더 잡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마음이 잘 관리가 되지 않으면 또 투자를 장기로 지속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 모건 하우저리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는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은 바로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문장을 굉장히 좋아하고 와닿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원할 때, 원하는 일을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어떤 일을 원하는지, 누구와 함께하길 원하는지가 있어야 그것이 진짜 의미가 있어집니다.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나는 일단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일단 나는 파이어를 하고 싶어, 쉬고 싶어. 그렇게 되면 막상 그것이 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더라도 가치 있게 쓰지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파이어를 준비하시면서 돈과 관련된 걸 준비하시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원하지? 어떤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 어떤 일을 하고 싶지? 누구랑 함께 하고 싶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을 찾으시면 여러분은 분명히 돈의 가치를 남들보다 훨씬 더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시간 잘 맞췄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